자, 교재 보시면 오늘 202쪽입니다. 교재진도 202쪽이에요. 자, 이게 예상과정론이 나왔는데, 예상과정론은 그 주기가 몇 년이다? 예상과정의 주기는 3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면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예산 편성. 그래서 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2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30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행정부로 넘어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산 심의 기간은 며칠입니까? 90일. 예산 심의 기간이. 그래서 이제 올해 다 집행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죠. 결산을. 그리고 이 결산한 것을 확인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합니다. 국회에서 결산 심사가 끝나면 예산 과정이 다 끝나요. 이 결산 심사가 국회에서 끝나면, 그러면 국회의 결산 심사는 언제까지다? 언제까지 심사가 끝나야 됩니까? 5월 31일까지 X. 5월 31일까지는 이 결산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예요. 5월 31일은 결산하고 확인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고, 결산 심사가 국회에서 끝나는 것은 정기 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오케이? 그렇잖아. 정기 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결산 심사가 끝나야 돼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에서는 다음 연도인 2022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산 심사가 끝나는 것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오케이? 그리고 5월 31일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결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52번 문제에서 예산 과정의 소멸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원제에서 예산 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도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그죠? 단원제에서는 신속한 예산 심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한 예산 심의는 양원제. 그럼 우리나라는 단원제다, 양원제다? 우리나라는 단원제예요. 두 번째, 과거 중앙예산기관하고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예산기관하고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죠? 근데 옛날에는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나눠져 있었어요.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그 시점에는 중앙예산기관하고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3번 예산의 배정은 고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의 배정은. 4번 상향식 예산관리 모형인 총입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촉진하고 있다. 총입배분 자율편성 예산은 하향식 예산관리 모형입니다. 위에서 결정 내려오는 거죠. 하향식이야. 총입배분 자율편성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3번에 보면 예산의 배정 이렇게 나와 있죠. 예산의 배정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축성 위주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의 배정, 재배정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자, 52번에서는 4번. 52번에서는 4번입니다.
54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거 선 바꿨나? 안 바꾼 거야? 자, 54번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각 중앙관세청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의년도부터 후 회의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 57번 우측으로 넘어와서 그 57, 그 203쪽에 보시면 57번 혹시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있는 학생 없습니까? 고무줄 있는 학생 없어요? 노란 고무줄? 없는 거 아니야? 양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줘봐. 그것도 하나 줘봐. 자, 거기 203쪽에 57번 문제가 있는데 57번 문제 밑에 해설이 나가는 게 있죠. 이게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오케이? 그거 보면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은 1월 31일까지 각 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 지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달하죠. 각 중앙행정기관에. 그럼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5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한 이 예산 요구서를 갖다가 깎고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이걸 예산 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고 나서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산 편성 절차인데 예산 편성 절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지요사.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의 시작. 지침.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 제출. 그 다음에 예산 사정. 해서 중지요사. 오케이? 중지요사.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4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1번 내용에서
이와 같이 각 중앙군사장은 1월 30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다. 두 번째,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여러분들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3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죠.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이잖아.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심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국회 예산심의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결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편성 지침 같은 거 보고해야지. 거기 제출해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걸 알려야지. 4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1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거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헌법에는 아직도 헌법 개정 안 됐잖아. 헌법에는 90일 전까지 이렇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에는 90일로 되어 있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심의 기간이 며칠? 90일이라는 겁니다. 예산 심의 기간이. 자, 54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몇 번? 3번이에요. 자, 56번.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 과정의 성명에서 옳지 않은 걸 일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할 수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다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한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된 예산 요구서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장에게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에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어디에 보고한다 그랬어요? 예결위에 보고한다 그랬어요. 예결위. 국회 예산심의 가장 핵심이 예결위니까. 그리고 예결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타이틀은 특별위원회지만 상설기구의 성격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예결위는 항상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개회될 수 있어요. 특별위원회라는 타이틀이지만 상설기구의 성격에 해당한다. 오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 그 다음 56번에 4번.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예산관리기법에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56번과 같은 문제는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57번. 예산 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지요사 이거 찾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산 편성 지침의 통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 요구서의 작성과 제출, 예산 사정. 그러면 예산 편성 절차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것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돼야겠지. 그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여기서.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58번. 총회법은 자율편성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두 번째,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3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니까. 그 다음 4번, 부처의 재량을 확대했지만 기획지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총회법은 자율편성 제도라는 것은 총액을 배분해주고, 그럼 각 부처는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거죠? 그 대신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게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 아니겠어요?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예산기관에서 전략기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분권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번,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랄지 분야별, 그 다음에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그러는데,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중앙예산기관이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는 거죠. 각 중앙행정기관에. 그러면 그 지출 한도 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3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부처의 재량을 확대했지만 기획지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각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바탕을 둔 예산 통제인 거죠. 자, 58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은. 중앙예산기관은. 자, 58번 연결해두고 그 다음 61번. 자, 우리나라의 예산제도하고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게 또 마이크 안 나올까 봐 신경 쓰이네. 자, 61번 문제에서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을 옳지 않은 거. 1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용하고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3번, 준 예산은 국가의 재정활동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을 때 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재정활동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죠. 4번,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것은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 회계와 분리하거든요. 이 특별회계는 특히 정부기업과 같은 경우는 따로
이 특별회계, 어? 다른 시간에 마이크 괜찮아? 어? 다른 시간에 마이크 안 써요? 그럼 행정학 시간에 마이크만 쓴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에? 행정법 밑에서 하고. 행정법 밑에서 한다고? 수업을? 왜 행정법만 밑에서 해? 불공평한데? 자, 61번에서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에 의한 예산 통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OX. 맞는 표현이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예요. 주민참여 예산은. 응?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심의 과정이 아니고.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이용하고 전용, 그 다음에 주은 예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연결해서 표현했습니다. 1번이 여기서는 거리가 있죠? 1번이. 62번. 성과의 측정은 투입지표하고 그 다음에 산출지표, 성과지표, 영향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투입지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입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지표가 있습니다. 과정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출지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를 주는 것은 산출지표. 그 다음에 성과지표 각각. 자, 투입지표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야. 예산을 투입하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하고 청주시 간에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5년 동안 건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 2020년도, 21년도, 22년, 23년, 24년 각각으로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과정지표는 이 각 단계별로 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로가 다 건설이 됐다. 이건 뭐야? 산출지표에 관한 것이겠죠. 그죠? 도로가 다 건설됐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건설되면서 그전에는 기존 도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1시간 걸렸어요.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 근데 이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니까 30분 만에 주파하게 됐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뭐예요? 이건 성과지표예요. 응? 각각. 자,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 이수 이후에 200명 가운데서 50명이 취업됐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62번 문제에서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영향지표 이렇게 나왔는데 투입지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게 투입지표입니다. 그리고 50명의 강사를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산출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교육 이수 이후에 200명 가운데서 50명이 취업을 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말을 계속 하는데 이거 끊길까 신경 써가지고 전에 한번 내가 여기서 마이크 없이 한번 수업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자. 그 박스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이수 이후에 200명 가운데 50명이 취업을 했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해설 내용 좀 지우세요. 해설 내용을 지우고 여기서 10억 원을 투입해서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을 투입한 것은 투입지표가 되겠지? 거기다가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은 뭐가 되겠어? 산출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이수 이후에 200명 가운데 50명이 취업했다. 이건 뭐냐면 성과지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성과지표.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3%가 제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에 영향지표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아까. 그러니까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산출이죠. 그 다음에 1차적인 결과는 성과지표입니다. 오케이? 1차적인 것은,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영향지표에 해당합니다. 영향지표. 자, 이렇게 봅시다.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건설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건설을 했습니다. 도로가 다 건설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산출지표가 되는 것이죠. 도로가 다 건설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랬더니 도로 건설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1시간 걸리던 것이 지금은 30분 만에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과지표에 관한 거예요. 성과지표. 그 다음에 영향지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니까 두 지역 간의 사람들의 왕래가 어때요?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두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영향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산출 지표, 그 다음에 성과 지표, 영향 지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출 지표는 도로가 완공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과 지표는 도로가 완공되면서 1시간 걸리던 이 이동 거리가 1시간 걸렸는데 30분 만에 주파하게 됐다. 이것은 성과 지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두 지역 간의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향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산출 이후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 지표고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향 지표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예를 연결해서 정리해 둔다. 아까. 자, 63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정책 효과 유형은 산출, 성과,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기는 시립도서관의 운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각 유형과 보기의 지표가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수.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이것은 산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하고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인데, 자,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산출 지표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의 이용자의 만족도는 뭐예요? 이것은 성과 지표에 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것은 영향 지표로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BSC 균형 성과표. 자, BSC는 관리자의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균형적인 시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인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인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3번. BSC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 내부 절차,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번. BSC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로서 이전의 관리 방식이었던 TQM이랄지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보다 진화된 종합 모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의 미션하고 비전이 있어요. 미션하고 비전이 있고 이 미션과 비전을 근거로 해서 전략 목표라는 것이 수립됩니다. 전략 목표가. 그 다음에 전략 목표를 근거로 해서 성과 목표가 수립되는 거죠. 각각. 그러니까 이건 중장기적 목표고 이건 매년 달성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이 성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과 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주로 재무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이 성과 측정 지표를 활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재무 관점만이 아니라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각각 이런 관점의 성과를 같이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의 성과를 같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전과 전략을 근거로 해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관점하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현재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미래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고객 관점은 외부죠.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내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각각. 이건 외부에 관한 거. 이것은 내부에 관한 거. 외부와 내부.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이것은 과정이고 이 세 가지는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과정이고 이건 결과에 관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관점 네 가지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 재무와 비재무 이런 그 성과 측정이 균형적인 시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각각.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균형적인 시각의 성과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65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균형 성과표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아. 1번 BSC는 관리자의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 세 가지 관점도 같이 추가해서 성과를 측정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BSC의 관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BSC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번, BSC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과 내부 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채널, 이것은요, 이걸 통해 이루어져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채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 이 관점을 통해서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당사자들이.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4번, BSC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로서 이전의 관리 방식이었던 TQM이나 MBO 이런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 모형이라고 평가한다. 주로 이제 MBO 같은 경우는 개인 차원의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한다면 BSC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BSC는 65번에서는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66번 보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균형 성과표를 도입할 경우에 균형 성과표인 BSC를 도입할 경우에 이 BSC를 도입할 경우에 중시해야 될 관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공기업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이것은요, 이 재무 관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관계가 없는데. 토요일날 특강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자, 66번 문제 보시면 66번에서는 공공 부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균형 성과표인 BSC를 도입할 경우에 중시해야 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1번 공기업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이건 재무 관점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 이거 어디에 해당될까? 이건 학습과 삼자의 관점입니다.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이거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은 고객 관점입니다. 4번 상향식 접근 방법에 기초해서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상향식 접근 방법에 기초한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션, 비전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 정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건 공무원 개인별 실적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 평가를 중시하는 것은 방금 언급했던 MBO 같은 것이에요. 그죠?
MBO 같은 경우가 바로 공무원 개인별 실적 평가를 중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6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자,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이 성과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 이렇게 이어지는 하향식 연역적 추론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성과 실적 평가를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자, 그래서 66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고, 자, 67번. BSC 성과 지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에서는 고객의 만족도, 정책의 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의 증감. 이런 부분들이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잖아요. 그죠? 고객 관점에서. 두 번째.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 지표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적법적인 절차,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여러분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는 것은 과정에 관한 것이죠.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킨다. 또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한다. 과정에 있어.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 그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이런 부분은 모두 업무 처리 과정과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과정하고. 그 다음 3번. 재무적 관점의 성과 지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선행 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장 기업들에 대한 2019년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에 매출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변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재무적 관점이라는 것은 선행 지표가 아니라 뭐야? 후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은 2019년도 활동에 대한 재무 관점의 성과 측정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니까 후행 지표에 관한 것이지 선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시기에 확장을 하겠다, 사업을 새롭게 펼쳐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선행 지표의 특징이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은 후행 지표입니다. 오케이? 재무적 관점은 지금 4번에 나왔는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런 부분들은 선행 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4번 학습과 성장의 관점의 성과 지표로서는 학습 동아리 수, 그 다음에 제한 건수,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학습 동아리 수랄지, 그 다음에 제한 건수랄지, 그 다음에 또 직무 만족도에 관한 거랄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 나와 있는 성과 지표 3가지는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성과 지표라는 것을. 각각의 성과 지표라는 걸. 그죠? 물론 학습과 성장의 관점의 성과 지표로서도 학습 동아리 수 같은 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학습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제한 건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직무 만족도도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 성과 지표에 해당한다. 직무 만족도 같은 것도. 오케이? 자, 그러면 67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돼야겠죠. 그죠? 67번에서. 자, 68번. BSC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서 보니까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 지표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의 비전,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 지표의 집합체. 보세요. 성과 지표의 집합체잖아. 두 번째,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의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성과 측정, 그런다면 재무지표 중심으로 성과 측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편협적이고 한쪽으로만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객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객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이 더 나아졌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참여가 확대됐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학습의 여건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조직의 내부 요소보다는 외부 요소를 중시한다. OX.
항상 그걸 이해해야 돼.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성과를 균형적인 시각에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무조건 틀려요. 보세요. 이건 내부잖아요. 이건 뭐예요? 외부. 내부와 외부의 조화야.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이다 그 말이야. 일,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 임, 성과 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을 중시하는 거잖아. 내부 프로세스가. 나머지 세 가지는 뭐야? 결과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가까이.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미음, 이런 표현들 좀 유의해 두시라는 거지.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성과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내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70번. 2000년대 초반 도입됐던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재정법에 4대 개혁이 나와요. 국가재정법의 4대 개혁. 뭐뭐 나왔습니까? 국가재정운영계획이 나오죠?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바탕을 두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이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죠? 성과관리가. 여러분들, 이 성과관리의 핵심이 바로 BSC예요. 아셨어요? 성과관리의 핵심이 바로 BSC라고. 그리고 이 성과평가를 하고 이 국가진흥운영계획이 피드백에서 다시 반영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게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여기 이제 DB로 구축이 되는 거죠.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은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 방식입니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으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한 것이 국가재정법의 4대 개혁에 관한 것인데 여기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여기 중심이 되는 게 프로그램 예산. 지금 그 70번 문제에 나왔는 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관한 것인데 그 문제에서 2번 질문해 보세요. 프로그램 예산 분류의 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구성된다고 나와 있죠? 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부문은 이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각각의 부문에서 이 예산을 갖다 집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보면 이 부문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첫 번째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하나.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하나.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응? 그 다음에 농어촌 복지 개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내에는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위 사업들이.
자,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노인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취업을 확대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확대시키는 사업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뭐야? 단위 사업에 관한 것들이에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각각. 그러면 건강보험에는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래서 틀니나 아니면 임플란트 이런 거 적용을 확대시키는 거야. 그 외에 뭐 이래서 노인들이 병원을 이제 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그 병원 진료비의 상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 군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뭐랄까 치료비의 상한선을 딱 정해서 그 이상은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대폭. 이러한 것들을 각각 이제 적용시키는 개별 사업들입니다, 이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취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노인 취업을 시키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별 사업들이 있겠지, 그치? 자, 거기 70번 문제에서 2번 질문 보세요. 프로그램 예산 분류 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여기 보세요. 이게 분야죠? 이게 부문이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위 사업, 이게 개별 사업들이야. 아셨어?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인 복지가 얼마나 개선됐는가 성과 측정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투입이고 성과 측정, 이게 이제 성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투입과 성과를 이렇게 이것을 프로그램을 단위로 해서 투입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단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그러면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조 원을 투입했다. 투입하고 나서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과 더불어 성과 측정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단위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니까. 지금 수업을 하는데 계속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너무나. 혹시 이쪽에 전공한 친구는 이 날씨가 추우면 이게 접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날씨가 추우면? 그러면 관계 없습니까? 몰라요? 이과 출신 얘기해봐. 몰라요. 참. 이게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이 사례를 그 책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 되지. 그죠? 이 사례를. 자, 그러면 그 70번 문제에서 1번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다. 틀렸어요. 지금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예산 분류 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3번.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에 비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의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시킨다는 거야. 품목을 너무나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품목을. 그렇게 해서 칸막이를 최대한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품목에 관한 부분들. 4번.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서 설계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책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복지정책의 복지정책의 수준 또는 복지정책에 있어 복지 수준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바로 그러한 정책과 더불어 그 부분에 예산을 얼만큼 투입하고 성과를 어떻게 높이겠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예산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부분의 측정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프로그램을 단위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니까. 지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중심에 투입된 예산하고 또 이 부분의 성과가 얼마나 개선됐는가를 단박에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그 다음에 성과관리,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예산의 시스템,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 이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70번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이 됩니다. 각각 71번도 볼까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손님수 옳지 않은 1번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서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에 해당한다. 그쵸. 이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에요. 프로그램 예산은. 하향식입니다. 그리고 세부 업무와 단가. 아까 앞에서 그 70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번 지문 보세요.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도입 시 비목, 품목의 횟수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화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71번의 1번에서도 이렇게 세부 업무와 단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세부 업무를 이렇게 세세하게 품목의 개수를 많이 나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단위 사업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단위 사업에 또 세부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세부 업무나 단가를 통해서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이다. 다 틀렸어요. 아셨습니까? 단년도 중심 예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이 프로그램 예산은. 자, 밑에 해설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예산은요,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서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품목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향식 예산 방식으로 장기 사업 등 단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돼서 운영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위에 올라와서 2번.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묶음이다. 자,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은 단위 사업의 묶음이에요. 그쵸? 프로그램은 단위 사업의 묶음입니다. 3번. 예산 운영의 추점을 투입 중심보다는 성과 중심에 두고 있다. 맞죠? 투입이 아니라 성과예요. 4번.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품목별 예산 체계의 세세항에 해당한다. 품목별 예산의 체계로 본다면 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단위 사업하고 세부 사업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세항, 세세항. 그 말은 뭐냐면 항을 세분한 게 세항이죠. 그 다음에 세항을 더 나눈 것이 뭐야? 세세항이듯이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위 사업은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죠? 요 프로그램에서 나눠지는 거잖아. 다시 세부 사업은 요거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세분화된다. 그 말인 거예요.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갈수록 이렇게 세분화되듯이 세항, 세세항 이런 식으로 비교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71번의 문제에서요. 2번하고 3번의 내용은 유의하시고 해설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71번에서 같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